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경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가 살인 강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서 나온 입장인데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업에 들어가서 백신 접종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방역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젯밤 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겁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우리가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 측은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며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선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극히 드문 경우를 들어 의사협회가 반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꾸치기 한 사람이 징역형 선고받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 의료법은 낙태나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만 한시적으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을 마친 후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실형을 마친 뒤 최장 5년 동안은 면허를 취소해 숙려 기간을 가지라는 취지입니다. 이후엔 심사를 거쳐 다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달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사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처럼 변호사도 제재를 받으니까 의사는 무슨 특혜를 받냐, 똑같이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 측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의사 총파업에 돌입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이 상황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훼손시킨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 삼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 행태에 더 이상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작년 7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협회는 이후 정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작년 8월 7일 전공의 첫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전공의와 개업이 등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졌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는 2차 유행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며 의료 현장을 비웠고 의사들도 진료를 멈췄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로다가 스케줄이 그것도 딜레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 저 복장이 안 서지겠어요. 정부는 결국 정책을 백지화하며 물러섰습니다. 여러 차례 의사국시를 거부하던 의대생들에게도 결국은 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으로 의료 현장의 인력난이 우려되자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시험 기회를 줬습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정부는 원칙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고대로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해 개원이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오는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던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이런 집단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협회 지도부가 너무 반정부 강경 노선으로만 포인트를 잡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해가지고 지금 무한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당분간이라도 진료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10여 건은 모두 의료계 반발에 막혀 상임위 상정도 못 해보고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사들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의사들 심기를 건드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충돌하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냐며 여당을 탓했습니다.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또 법안 취지에서 의료인은 지위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와 책임이 요구된다고 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도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를 사며 일전을 벌이는 게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처리한 겁니다.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빠지고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과실치상 등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합의 처리를 해놓고도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이에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그래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단체의 도를 넘는 요구 때마다 번번이 한 발짝씩 물러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태도가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키우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여당이 원한 대로 밀어붙이려 해서 법안 심사에 참여했던 거라며 법안의 내용과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안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코로나19를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백신 접종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스트라제네카, 토요일에는 파이저 백신을 접종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 접종 계획을 조희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는 26일 오전 9시 국내 첫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와 의료진 등 종사자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위탁 생산된 백신 75만 명분은 24일부터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이송돼 소분된 뒤 25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공급되는데 울릉도만 하루 늦게 받게 됩니다. 백신이 도착하면 닷새 안에 1차 접종을 진행하고 2차 접종은 8주 후 진행하게 됩니다. 첫 접종 시작 3시간 뒤면 코백스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5만 8천여 명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전국 5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이송됩니다. 접종은 다음 날인 27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 환자 치료기관 종사자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집니다. 24시간 가동이 되는 조직이고 또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해서 접종을 하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접종받는 의료진이 120명이 넘는 전담병원은 자체 접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병원급 보건의료인 35만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1호 접종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방 속에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도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엔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다만 접종률과 백신 공급,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임신부나 청소년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이웃을 위해 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월요일 변수를 감안해야 합니다. 설 연휴 거리두기의 효과가 이번 주 어떻게 현실화할지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걸 지켜본 뒤에 3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무도장.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56명이 됐습니다. 클럽 7개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춤추기 금지, 이용자 간 1m 거리 두기,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충북 영동의 유원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0명이 확진됐고 강원도 정선의 한 교회에서도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 규모도 커져 서울 순천향대학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218명이 됐고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도 모두 171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32명으로 연휴 직후 600명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량이 평일의 절반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도 454.6명으로 지난주보다 100명 정도 늘었고 수도권은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고 검사 양성률도 증가하는 등 주요 방역 지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차 유행이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9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안정세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동의 여파가 잠복기를 거치며 이번 주 나타날 수 있다며 확진자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지난 주말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토요일인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에서 시작된 산불은 임야 12헥타르를 태운 뒤 18시간 만에 꺼졌고 어제 오후 들어서는 경북 안동과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 또 충남 논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산림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안동 예천 산불 진압을 마지막으로 일단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 산불로 축구장 430개 면적의 산림이 사라진 안동 예천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센 불길과 연기가 밤새 도로와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먼저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동 산불이 시작된 지 1시간 남짓. 야산을 태우고 도로까지 내려온 불길이 도로 양옆을 에워쌉니다. 인근 마을은 노란 화염에 파묻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예천에서 시작된 산불은 무서운 속도로 영주까지 덮쳤습니다. 말렸다. 희뿌연 연기 속에서 치솟는 불길. 안전 펜스마저 태운 뒤 도로 아래까지 불꽃을 내뿜습니다. 야, 저거 진짜 큰일 났다. 지금 또 바람 불면 지금 불꽃 날아가는데. 해가 지고 진화 헬기마저 철수하자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탔네 진짜. 온 산을 뒤덮은 불씨는 무섭게 번쩍이고 도로 옆 민가는 숯덩이가 됐습니다. 마을을 빙 둘러 에워싼 불길. 시뻘건 불티는 폭죽처럼 터져올랐습니다. 차에 탄 운전자들도 바깥 광경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야, 이거 용암인 거 아니야? 이거 용암 아니야? 다급한 마을 주민들은 슬리퍼만 신은 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밤 집을 버리고 대피한 주민은 740여 명. 벌벌 떨리는 멍하니 뭐야 할 도리가 없어. 벌벌 불덩거리고 막 동네를 막 들치고 하고 뭐 있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산불은 평생 처음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생애 처음 보고 쫓겨가지고 왔다 갔다 쫓겨하고 뭐 난리 났어요. 어제 불이 막 이만한 것처럼 올라가고. 주택 뒤 야산까지 번진 산불이 바람을 타고 이곳까지 날아와 쌓아둔 장작더미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창문은 강한 불길에 깨졌고 외벽은 모두 거름투성입니다. 헐헐 탔어요. 양옥이래가 그렇지 한옥이라든가 초가집 같으면 뭐 절대 낫지 뭐요. 이틀 동안 축구장 430개 넓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안동 예천 산불은 21시간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경찰은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일어난 화재는 장작을 연료로 하는 화목 보일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잿더미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처럼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은 시기에는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영동의 한 야산. 어제 오후 3시 반쯤 시뻘건 화염이 산등성이를 따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순간 초속 9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옮겨 붙자 헬기 14대와 6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밤낮 없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17시간 만에 간신히 진압된 화재에 산림 20헥타르가 타고 상간마을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대나무 터지는 소리가 탕탕 소리가 나더라고. 바람이 부니까 막 이리저리 다 날아다니는 거. 니를 불어서 이 집 다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니까. 불안해 지금. 하도 어저께 놀라가지고. 화마가 휩쓸고 간 야산 곳곳은 검은 잿더미가 됐고 헬기는 불씨가 살아나지 않게 연신 물을 뿌립니다. 아찔했던 화재의 원인으로 며칠 전 한 마을 주민이 뒷공터에 버렸다는 화목 보일러의 잿더미가 지목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발화지입니다. 산림당국은 주민이 버린 화목보일러 재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보일러는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에 재가 많이 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재를 버리실 때는 항상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불씨가 있다면 그 물을 충분히 뿌려가지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도록. 지난 20일 발생해 18시간 만에 진화된 강원 정선의 산불도 주민이 집 주변에 버린 아궁이재에서 불씨가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봄철에 무심코 버린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3, 4월 봄철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졌었죠. 올해는 이례적으로 2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고 지역도 경북 내륙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이 2월에 발생한 건 2018년 삼척 산불 이후 역대 두 번째. 동해안이 아닌 내륙으로만 따지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개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에 집중됐던 대형 산불 기간은 최근 5년 새 2월에서 5월로 더욱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대형 산불이 영동에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월 달에 내륙 지방에서도 대형 산불이 날 수 있다. 2월임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온도를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습도는 굉장히 낮아졌고. 이렇게 널뛰기를 하듯 급변한 기온은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국지적 강풍, 이른바 양간지풍과 맞먹는 태풍급 강풍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북극 한파 내려오는 것도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한반도 지역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 수가 있거든요. 올해 발생한 산불은 모두 100건. 최근 10년간 평균 발생 건수보다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산불 위험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땅이 마르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 중위도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어요. 미래에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평년 기온보다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지난 주말 무주 리조트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사실을 몰라서 바로 대피하지 못했던 숙박객 2명이 아슬아슬하게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자체도 화재에 취약한 목재 지붕 건물이었고 무엇보다 화목 난로가 위험했다는 지적입니다. 허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화재로 지붕이 모두 타버린 무주 티롤 호텔.
숙박객과 직원 89명은 대부분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객실에 있던 2명은 불이 난 지 무려 1시간 반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지붕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정작 객실에 있던 숙박객들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불이 났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일단 경보기 자체는 전혀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급한 상황인지 이런 위급한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뭐 준비할 시간 같은 것도 없었어요. 연통을 타고 5층 지붕에서 역류한 연기에 화목난로가 있던 2층에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한 시각은 밤 10시 48분쯤. 정작 불이 난 지붕에서 화재 감지를 못해 발화 지점을 찾는 데만 16분이나 허비됐고 객실이 있던 층에서는 화재 상황 전파에 한계를 보인 겁니다. 3, 4층에는 화재 감지가 안 되죠. 불이 안 났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경보가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도 없는 것 같고요. 화재 감식에 착수한 소방당국은 연통 출구가 있는 지붕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 연통 입구 쪽과 압력차가 생겼고 화목난로의 불씨가 연통을 타고 올라가 지붕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목재 지붕에 연통과 같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노출된 목재의 경우 직사광선이나 온도 변화로 방염 처리의 성능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재 지붕 자체가 화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불꽃이 굴뚝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든지 이런 곳에는 화목 보일러 설치를 제한한다든지. 소방당국은 추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경보기 등 안전시설물 작동 여부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밝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결정은 남아있다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간 숙고의 시간을 가진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전 오후 청와대 회의에 모두 참석하며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사의를 철회할지 고수할지에 대한 자신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해들은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또 반려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신수석의 사의를 수차례 반려해왔던 만큼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수석이 휴가 기간 중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회에 나온 박범계 장관은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선 신수석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자세를 거듭 낮추면서 후속 인사에 대해선 협의가 있었다며 갈등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말씀이고 그 부분 제가 인정을 했고 앞으로 소통을 더 늘리겠다라는 말씀.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양상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동력을 잃었다는 문자까지 지인들에게 보내고 이제 와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수석이 물러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론 안 된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고육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청와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결국 문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신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거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자, 이렇게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발 물러선 건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을 맡고 있는 주요 수사팀을 모두 유지시킴으로써 법무부가 신수석의 입지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신현수 수석의 입장 변화가 알려지기 전 법무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차단 검사가 나서 특정 사건 수사팀만 골라내듯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후 들어 신수석의 사의 번복 뒤 발표된 인사 결과엔 검찰의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킨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맞서온 검언유착 수사팀도 유임됐습니다. 이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관심을 모았던 중앙지검의 차장들 역시 공석인 1차장만 채워졌을 뿐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자천된 특수부, 공안부 검사들을 주요 보직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로선 개혁적 인사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윤석열 총장의 정권 견제 수단을 유지시켜줘 양측의 중재자로 나섰다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체면을 세워준 셈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와 나를 세워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직을 겸임시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했습니다.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당시 검찰의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사건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작년 한 해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가 16명입니다.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 택배 회사와 정부가 택배 분류하는 인력 6,000명을 투입하기로 합의했고 택배 회사의 대표는 대책을 공개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이 합의와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한 달 전 정부와 택배 노사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과로의 원인이던 분류 작업에 별도 인력 6,0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새벽 6시 20분, 택배 노동자 권두선 씨가 집을 나섭니다. 7시에 출근해 2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갑니다. 사회적 합의가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또 7시까지 저희는 나가서 그대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저희는 뭐 바뀐 것이 없다. 권 씨가 일하는 터미널에 별도 분류 인력 35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전 9시나 돼야 출근합니다.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분류 인력 투입 시간을 줄인 겁니다. 정작 바쁜 시간엔 분류 인력이 없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CJ 대한통운 터미널은 별도 분류 인력 37명을 투입했습니다. MBC가 37명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37명 중에 대리점 사장들과 사무직원이 19명, 절반이 넘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분류 인력 투입 비용 500억 원 중 절반 가까이를 대리점 사장들에게 떠넘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 사장들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자기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회사에도 주는 돈 가지고는 턱도 없고 그래서 대리점 사장들이 죄다 나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짓을. 그러니 제대로 분류 작업을 할 리가 없습니다. 원래 하시던 거 하시죠. 와가지고 사람 보고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이야기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일까? CJ 대한통운이 대리점 사장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점검이 나온다. 꼭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분류 인력이 한 명도 투입되지 않은 곳도 아직 많다고 합니다. 대리점에 분류 인원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분류 도움이요? 네네.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 심야 배송도 여전합니다. 저희는 CJ랑 다르게 바운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구역을 찌르자니 돈이 지금도 안 되는데 더 안 되니까.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목포에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한 명이 또 쓰러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번에는 쿠팡 얘기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 역시 지난 8개월 동안 5명이 숨졌습니다. 워낙 노동의 강도가 높다 보니 오랫동안 일하는 직원도 드물다고 합니다.
최근 쿠팡이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10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28살 장덕준 씨. 그는 자기가 일하던 곳을 세기말 7층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체노동 후 강도가 높아 근육 파괴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 소모품 같다. 노예다, 노예. 걔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예다. 하지만 국회에 나온 쿠팡 대표는 장 씨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Regarding the position of water spider, it's a relatively unsupervised position.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끊임없이 속도를 밀어붙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일일이 보고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그 노동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쿠팡 물류센터의 고용 형태는 기형적입니다.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아니면 초단기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은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노동 강도가 워낙 높다 보니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쿠팡에서 2년 이상 일한 직원은 18%에 불과했고 70% 가까이가 1년 미만 노동자입니다. 쿠팡은 직원들에게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1년 일하면 절반을 주고 2년을 채우면 나머지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을 막기 위한 미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쇼보다는 그 실제 복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과 노동 강도인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사망자는 5명. 그러나 장덕준 씨 말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쿠팡은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한테 몽둥이로 폭행을 당했다는 어제 보도 이후 나도 당했다는 경비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욕설하고 때리고 심부름까지 지키는 이른바 갑질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건데요. 경비원들은 고용 계약이 중단될까 두려워서 말을 못 해왔다고 합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입주민이 휘두른 몽둥이에 머리와 어깨를 다친 경비원. 그분이 술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방망이를 나한테 휘둘렀고. 난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사는 곳뿐만 아니라 옆동과 앞동의 경비원들에게까지 갑질은 일상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식사 중인 지하실까지 쫓아들어와 밥상을 뒤엎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와서 경비를 하느냐? 참 생겼다. 뒤통수한테 딱 치는 거야. 밥 먹고 있는데 이 입자들 몰라 이거.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경비원만 5명. 지난 2017년엔 경비원 1명이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잘라버리겠다. 총성을 왜 이렇게 하냐. 그것도 엄청 시달림 당했던 것 같아요. 폭언과 폭행이 몇 년째 계속됐지만 아파트 관리소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조용할 때도 있고 또 알아서 처리도 하시니까 경비원들이. 경비원들이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비원 대다수는 60, 70대의 3개월 초단기 계약직.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한 하청업체를 통해 석 달에 한 번씩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다수인 이 아파트에서 가해자는 몇 안 되는 소유주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골드형이라고요. 다 전세 아니면 사글세. 그분은 20% 안 해야 되는 자가인이세요. 계속 당하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는 5월부터는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자체적으로 경비원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신고를 받아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단기로 생사 여탈권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신고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는 3개월 이하 계약이 55%에 달했고 4개 자치구의 경우 95%의 경비원이 1년 이하 기간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고용관계상의 약자인 경비 노동자들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여지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죠. 자신의 불이익을 신고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는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폭발 위력이 워낙 커서 차 몸체가 인근 상가로 날아갔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양동 복개상가 앞 도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멈춰섭니다. 차량 지붕은 물론 문짝과 범퍼 등 찢겨나간 차체가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폭발음에 놀라 뒤를 돌아보고 폭발 압력에 CCTV 카메라마저 크게 흔들립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옆면과 앞면 그리고 지붕까지 모두 뻥 뚫릴 정도로 폭발 위력이 컸습니다. 징조가 없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차량 폭발하자마자 나가서 그 운전자분 빼내러 갔는데 흰색 연기가 조금 있었고요. 이 SUV를 운전하던 37살 A씨가 팔과 머리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뒤로 달리던 다른 차량들은 폭발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해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당시 충격으로 인근 상가의 천장 곳곳이 무너졌고 차량 파편은 상점 안쪽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이 폭파 소리가 얼마나 큰가 이건 저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파편이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 천장이랑 가구도 손상이 됐고. 폭발 원인은 차량 안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로 추정됩니다. 운전자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에 쓰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10여 개를 차에 실어뒀는데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네, 프로배구의 박상하 선수가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한 지 사흘 만에 사실을 인정하면서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프로야구 선수들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의혹을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프로야구 한화의 모 선수와 수도권 2개 구단의 고교동창 2선수가 연이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집단 폭행의 주동자였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강요했다 등 가해자들의 실명을 밝힌 폭로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수들은 구단을 통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선수가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한 거는 맞는데 학교 관계자라든지 코칭 스태프라든지 선후배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해서 구단이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스포츠 전반의 학교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폭로에 따른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와 송명근과 심경석 등 사태 초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빠르게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반면 이후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들의 경우 프로야구의 세 선수를 비롯해 대부분이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특히 남자 배구 삼성화재의 박상하는 21년 전 집단 폭행을 전면 부인했다가 피해자와의 대면 면담이 추진되던 오늘 폭로 사흘 만에 전격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로글에 제기된 14시간 집단 폭행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을 남겼습니다. 답답하죠. 다른 거는 인정하면서 저 때린 건 인정 안 하니까 20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애들도 문자 보내시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막 옆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문제는 이처럼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기록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경우 퇴학을 당했을 때만 그 사실이 계속 보존되고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모든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폭행이라면 공소시효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런 기간이 지나면은 사실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증거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시간이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고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학교폭력 폭로. 피해자들은 오늘 또 답답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가해자로 지목되는 당사자들이 스포츠계는 물론이고 연예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정 연예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걸그룹 아이들의 멤버 수진. 지난 20일 수진이 중학교 시절 자신의 동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리고 친구와도 서로 뺨을 때리게 했다는 겁니다. 수진이 같은 중학교였던 배우 서신혜에게 폭언을 했다는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소속사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진 역시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담배를 몇 번 피운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배우 서신혜 씨가 자신의 SNS에 영어로 변명할 필요 없다는 글을 올리고 뒤이어 내 이름을 입에서 치우라는 가사가 있는 팝송을 올리면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 밖에 배우 김동희가 중학교 때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 배우 박혜수가 중학교에서 이른바 일진이었고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았다. 배우 김소혜는 중학교 시절 친구를 무릎 꿇려서 때렸다 등 연예인에 대한 학폭 폭로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폭로는 모두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고 들었다고 쓴 글이었습니다. 각 소속사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공식 입장통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사를 하고요. 고소장 접수하고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여자 배구 이재영, 이다영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학폭 폭로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쏟아져 나온다고 봐야죠. 누군가는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폭력의 희생자들이었던 분들이 용기를 내실 수 있는 거죠. 다만 쏟아져 나오는 폭로들 가운데 거짓 주장이 있을 경우 지목당한 측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의 주장만 듣고 과도하게 여론 재판으로 흘러가 버리면 지목을 당한 측에 피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가 계속될 경우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폭설과 한파로 정전과 단수 피해를 입었던 미국 텍사스주. 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무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002년부터 전력시장을 민영화한 게 화근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악의 한파가 덮친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 주민은 정전은 피했지만 황당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일치 요금이 무려 6,757달러, 우리 돈 750만 원이나 됐습니다. While I'm trying to get, gas and groceries and make sure that my pipes aren't explode, the last thing that I'm thinking about is a $7,000 bill from my utility company. 알링턴에 사는 또 다른 주민에겐 무려 1,88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월 평균 73만 원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 모두 민간 전력회사들의 변동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2년부터 전력시장을 개방해 70%가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로 인한 요금 폭탄이 현실화된 건데 일부 업체는 이번 한파에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폭등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정전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추위에 11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민간 전력회사를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주 당국은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nd they are also going to restrict electric providers from sending customers the skyrocketing invoices at this time. 한파에 상수도관이 터지고 정수 처리장이 고장났지만 수리가 늦어지면서 물 부족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절반은 긴 줄을 서서 물을 배급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I even thought about getting snow to bring it in to melt to flush the pott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이번 주에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최근 위안부 망언을 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일본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고 결국 그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서도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해외 학자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만든 아이폰 앱스토어의 다케시마 앱입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 선택하면 맨 위에 일본의 입장이라며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써놨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지도와 문헌, 동영상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Takeshima? In 1905, the Japanese government reaffirmed its intention to claim sovereignty over Takeshima by a cabinet decision. 이런 홍보성 자료들은 주로 일본 정부가 지원한 사업을 통해 수집된 것들입니다. 외무성의 영토 주권 역사 연구 지원 사업 중간 평가 보고서입니다. 조선 국도를 탐색 수집했다. 독도에서 강치 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자손에게 사정을 청취했다. 영국 공문서 등에서 독도 자료를 모았다는 등의 실적을 적어놨습니다. 최근엔 미국 고서점에서 다케시마로 표시된 1952년 미 정부 지도를 찾아냈고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해외 각지에서 심포지엄을 열거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연구를 지원하고 기고문을 쓰게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뉴스레터도 보냅니다. 외무성은 이 사업에 54억 원을 책정했고 중간 평가 결과 A를 줬습니다. 海外報道関係者の日本への招聘、英語やフランス語等11カ国による竹島に関する動画やパンフレットの作成、配布、発信などを行っていけるところであります。 오늘 시마네현 지정 다케시마의 날에도 일본 정부는 8년째 차관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我が国の立場を韓国側にしっかりと伝え、今後とも冷静にかつ粘り強く対応してまいります。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통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판사가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해당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0일쯤 현직 부장판사인 A씨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했던 A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지인이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데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A 부장판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A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수수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고위법관 정기 인사에서 일선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광주지방법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사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임명 동의를 자진 철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MBC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법원장 후보에 오를 당시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믿었고 기소 의견이 확정된 뒤 스스로 임명 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고위법관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로 논란이 일었던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이런 와중에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쿠팡 등 9개 회사 대표이사들이 출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업체들인데 일단 고개부터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영령에 대해서 매우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노동자의 행동이 문제였다는
책임 전가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만으로 원인을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되는 일. 쿠팡 대표는 과로사로 2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장덕준 씨의 업무 강도가 약했다고 말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It's a relatively unsupervised position. I consider it an informal leadership position that they're supporting other direct functions by providing the tools to make sure they can continue to do their work. 과로사했다고 판정을 나왔는데 그러면 이 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특히 취임 후 19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허리가 아프다며 출석하지 않으려 했던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회장님? 네, 맞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고 그게 회장님의 인성입니다. 청문회에 나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전담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추진하고 작년 대비 20% 산재를 줄이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에선 편법을 써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으려는 일명 백신 새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You know what you have done? You've stolen a vaccine from somebody that needs it more than you. 한 이동형 차량 백신 접종소. 차에 탄 2명의 여성을 향해 경찰이 단호하게 호통을 칩니다. 여성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하는데요. 이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올해 34살과 44살의 여성. 미국 플로리다주가 65살 이상 고령층에게만 백신을 우선 접종하자 나이 많은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 접종소에 나타난 겁니다. 두 여성은 두툼한 털모자와 마스크, 보호 안경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신분증의 생년월일과 접종소에 등록된 정보가 맞지 않는 것을 눈치챈 경찰에 벌미가 잡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례는 이 여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언론인은 친분이 있던 보건부 장관에게 부탁해 새치기 접종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신은 방송국에서 해고됐고 장관은 경질되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층 487명이 백신 허가가 나기도 전에 백신을 집단으로 새치기했다가 들통나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의 유명 카지노 CEO 부부는 우선 접종 지역인 노인마을의 모텔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백신을 맞았다가 결국 CEO직을 사임하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They put a community at risk. 백신을 좀 더 일찍 맞기 위해 폐기 예정 백신을 찾아 접종을 하는 일명 백신 사냥꾼이 되기도 합니다. 한 미국 여성의 SNS 영상인데요. 폐기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자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에 벌써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혀를 내두를 만한 이런 백신 접종 사태에 대해 시트콤의 한 장면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요즘 정치권은 이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한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건데요.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이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주자들은 앞다투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을 4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왜 지금 기본소득인지 조명아 기자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전통시장. 평일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너무 좋죠. 평소에 힘이 들어서 이런 과일 야채 잘 못 사 드시는 분들이 그 카드에 입력해서 와가지고 3,000원, 5,000원, 만 원 사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예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일정한 소득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외국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옵니다. We should explore ideas like universal basic income to make sure that everyone has a cushion to try new ideas.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ere will be fewer and fewer jobs that a robot cannot do better. What to do about mass unemployment? And I think ultimately we will have to have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income. 이들은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개인이 시장에서 소비를 하면 상인과 기업이 돈을 벌어 다시 세금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소비를 촉진해서 수요를 키워야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되고 소비 역량, 즉 가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야만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해서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일자리와 소득이 더 급격히 줄면서 기본소득 논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똑같이 준다면 과연 그게 정의로운 정책인지 이 두 번째 질문은 김재경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면 그게 정의로울까?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대는 것도 심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또 나오겠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가난해야 수당을 받는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소득이 있어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 의욕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일할 때가 별로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그 50만 원 그 때문에 일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날선 비판은 재벌 회장과 실업자에게 똑같은 돈을 준다는 기본소득의 발상을 겨냥합니다. 기본소득 방식으로 돈을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다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700만 원을 버는 고소득층과 300만 원을 버는 중산층,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 있다고 가정하고 정부가 세율 10%로 100만 원을 걷었다면 저소득층에 전액 지원하는 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재분배 후 소득은 630만 원, 270만 원,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면 양극화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세율 30%, 세금으로 300만 원을 거둔 뒤에 모두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가정하면 재분배 후 소득은 590만 원, 31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선별 지원 때보다 고소득층은 재분배 후 소득이 40만 원 줄어든 반면 중산층은 수혜자가 됐습니다.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 되게 많이 내고 중산층도 많이 내지만 중산층은 받는 게 더 많은 게 기본소득이죠. 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대폭 증세가 불가피해 논란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기존의 쓰임새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기본소득은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 건지 다시 조명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시행됐습니다. 모든 성인에게 매달 300만 원씩 주자는 내용인데 77%가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가 크게 축소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The risk for de-solidarity within the society is too large. I find that it's really a real danger. 국내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옵니다. 국내 복지 예산 규모는 한 해에 약 180조 원. 1인당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없애야 합니다. 1인당 30만 원씩만 주더라도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복지가 180조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복지 축소 없이 기본소득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있다면 복지 사각지대부터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100조 원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한 달에 16만 원씩을 나눠주는 데 써버린다면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고요. 반면에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를 확대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세금을 내는 고소득층, 특히 중산층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증세에 찬성할 거란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어집니다. 즉 조세 저항이나 정책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증세를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훨씬 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데이터세와 로봇세, 탄소세, 토지 보유세 등 새로운 세목을 만들면 재원 마련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연 기본소득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을 위한 득표 전략인지 아닌지 김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선 앞두고 이른바 득표 전략,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막 이렇게 대놓고 연이어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정치권을 보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퓰리즘 공약으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세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민들께서는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저는 선호한다고 봐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오세훈 전 의원은 보시는 대로 똑같은 그림을 SNS에 올렸는데요.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에게 같은 높이의 발판을 주면 안 된다. 작은 사람에게 더 높은 발판을 줘야 담장박 야구 경기를 다 함께 볼 수 있다며 기본소득을 비판했습니다. 자, 뭐 경쟁 주자들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 같은데 이 지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 경쟁은 환영하지만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많은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증세 없이 1년에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월 50만 원으로 실현해보자는 건데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이 지사의 반박 들어보시죠. 네.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중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면 그게 진짜 악성 포퓰리즘입니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이 저질 정치인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갈 수준이라면 공중부양한다는 모 인사가 한참 전에 대통령이 됐을 거다. 그러니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지사는 어쨌든 이 논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지사는 올해 들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 지사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을 동네 골목 상권에서 또 전통시장에서 쓰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정책 때문에 진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네. 아무튼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집중 취재 M. 오늘은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20대 골프장 캐디가 관리 직원의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선 처음으로 직장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고 산재 인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장 캐디로 1년 남짓 일했던 28살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휴대전화엔 캡틴이라는 캐디 관리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만 보면 괴롭히듯 장난인 듯 툭툭 내뱉는 말에 수없이 상처 입고 만신창이가 됐다. 더 이상 못 견디고 감당 못하겠다거나 내가 너무 약했나 보다라며 체념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함께 듣고 있는 무전기에도 인신 공격성 발언이 다반사였다는 동료들 증언도 나왔습니다. 분말하면서 너
때문에 이게 다 망했다. 빨리 가라, 뛰어라.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지 않냐. 주기적으로 너 살 뺀다면서 살 안 빼? 막 밥 먹는데. 하지만 회사 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보고 들어도 그 가해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가해자는 아직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더 슬퍼요. 결국 유족들은 진정서를 냈고 고용노동부는 배 씨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선 처음 인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배 씨가 피해자는 맞지만 가해자는 징계할 수 없고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씨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캐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산재보험 적용도 받기 힘들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이 그렇듯 배 씨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해도 좋다는 신청서를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올해 7월부터 이런 신청서가 있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배 씨처럼 이미 쓴 신청서까지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마음을 채워주는 동생이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늘에서는 좀 편안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MBC 100분 토론이 오늘 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3지대를 포함한 범야권의 가상양자 대결에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나경원 예비후보 25.2, 오세훈 예비후보 22%,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조은희, 오신환 예비후보는 각각 6.5와 5.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방식대로 여성 가산점 10%를 더하면 나경원 후보는 27.7, 조은희 후보는 7.1%가 됩니다. 나 후보는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 오 후보는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단일 후보 경쟁을 할 경우 누가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는 39.4%대 24.8%로 14.6%포인트 앞섰고 오세훈 후보가 나올 경우에도 40%대 23.3%로 16.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후보 전체 적합도 조사에선 박영선 예비 후보가 31.1%로 1위로 조사됐고 안철수 23.2, 나경원 14.2, 오세훈 9.4, 우상호 후보는 7.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의미를 묻는 질문엔 정부 여당 심판 45.5, 안정적 국정운영 44%로 엇비슷했는데 국정 안정론은 30대와 40대에서, 정권 심판론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100분 토론이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실시했고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MBC 뉴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의 박상아 선수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폭로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명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화재의 박상아가 전격 은퇴했습니다. 21년 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입니다. 처음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폭로 당사자와 구단이 면담을 추진하던 오늘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동창생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최초 피해자의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감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다른 거는 인정하면서 저 때린 건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다른 거보다 케이스가 크잖아요. 그래서 발뺌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강하게 뭐 법적 대응한다 그러고.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사태는
스포츠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한화 선수에 이어 어제는 수도권 2개 구단 선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야구부 후배라고 밝힌 A와 B 선수는 피해 사실과 사진, 실명까지 공개했지만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태가 증폭될 걸로 보이자 KBO는 문체부, 교육부와 협의해 학창시절 징계 기록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프로스포츠협회하고 아마하고 문체부 및 교육부와 협의해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대응책을 현재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학폭에 관한 제재 교육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둔 K리그도 선수들에게 직접 과거 학교폭력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개막 전까지 전 구단이 완료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시 활동 정지 조치라든가 사회적 무리를 이유로 한 징계 조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멕시코 프로축구에선 심판이 골을 막아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판도 경기의 일부라고 봐야겠죠. 손장훈 기자입니다. 멕시코 프로축구 크루주아들의 공격. 골대를 맞고 나온 공을 다시 밀어넣었지만 심판 발을 맞고 굴절됩니다. 골문이 텅 비어있어 누가 봐도 득점처럼 보였지만 공을 피하려던 심판이 공을 막은 셈이 됐습니다. 황당한 선수들이 항의해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바뀐 규정에 따라 공격 기회만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축구에서 심판의 의도치 않은 행동이 해프닝으로 이어져 규정이 바뀌기 전엔 공이 심판 맞고 엉뚱하게 튀어 득점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에선 심판이 슈팅하는 선수 앞을 막거나 실수로 패스기를 끊기도 합니다. 야구에서도 심판이 포수가 파울 타고 잡는 걸 방해하는 장면도 종종 나옵니다. 때론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경기 결과에 작은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심판들도 이런 순간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잘못하면 공을 얼굴에 강타당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정이 생명인 심판. 가끔은 선수 못지않은 순발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비 소식이 기다려지는 날씨입니다. 내일도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건조 경보는 주의보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밖의 동쪽 내륙으로는 특보가 더 확대됐고요. 특히 산불 발생 지역인 경북 예천 등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형 산불 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게다가 밤 사이에는 더 건조한 성질의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텐데요. 기온도 크게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도 하루 만에 기온이 13도나 뚝 떨어지면서 출근길 영하 5도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에 따라 서울 등 내륙 많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내일 새벽 울릉도 독도에만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내륙 하늘은 맑겠지만 바람이 내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낮았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서울 5도, 광주 8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3일절인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야 전국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만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